사계 김장생 1. 소년기 1548년 7월 한성 정릉동에서 태어난 김장생은 행동거지가 의젓하고 함부로 웃거나 떠들지 않는 아이였다. 그러나 평온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다. 11세 때 어머니 신씨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황강공 김계휘는 당시 권력자 윤원형 일파에게 미움을 받아 외지로 쫓겨난다. 결국 소년 김장생은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가 어미 없이 자라는 것을 가엾게 여겨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그래서 정작 본격적인 학업은 또래보다 늦게 시작됐다. 13세에 구봉 송익필 문화에 들어가면서 인생이 바뀐다. 천재형 스승 송익필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한번 가르치면 다시 설명해주지 않았다. 처음엔 막막해서 배우지 않은 것 같았다고 훗날 회고할 정도였지만 김장생은 물러나 앉아 같은 구절을 수백 번 되새기며 깨우쳤다. 끼니에 장이 없어 소금을 집어삼키며 공부했다는 일화와 몇 년 만에 노비집에서 얻어먹은 아욱국 맛을 평생 잊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궁핍 속에서 학문에 몰두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세 명의 스승, 그리고 우정의 그물. 14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세에는 율곡 이이의 문화에 들어가 성리학의 정수를 배운다. 이이는 그를 깊이 신뢰했고 김장생 또한 평생 이이를 더할 수 없이 훌륭한 분으로 떠받든다. 반면 우계 성혼에 대해서는 처음엔 다소 거리를 두었으나 오랜 교유 후에야 비로소 율곡이 그와 도이의 교분을 맺은 이유를 이해하게 됐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35세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풍을 맞아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에는 정치 경랑이 들이닥친다. 동인 세력이 이이, 성혼, 정철을 무함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화살이 스승 송익필에게까지 미친다. 김장생은 결국 관직을 버리고 송익필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 보호한다. 이때 부인 조씨도 세상을 떠나는 등 한 해 동안 잇따라 상을 치르는 고난의 시기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정철과의 관계다. 정철의 아들이 김장생의 매부였기에 가까운 사이였는데 1589년 정열입 모반 사건이 터지자 정철이 입궐 여부를 고민하며 김장생에게 의견을 구한다. 김장생은 지금 들어가면 위관, 심판관을 맡게 될 것이고 죄 없는 사람도 억울하게 옥에 갇힐 텐데 다 구해줄 수 있겠느냐며 만류했지만 정철은 신하의 의리를 내세워 끝내 들어갔고 결국 옥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으면서 정적들에게 큰 누명을 쓰게 된다. 김장생의 예견이 그대로 들어맞은 셈이다. 훗날 정철이 무함을 받아 죽을 때까지 헐뜯기자 김장생은 모두가 입을 닫고 있을 때 홀로 나서 정철을 위한 행록을 짓고 끝까지 변호한다. 3. 전쟁이 가족을 삼키다. 45세 때 정산 현감으로 있던 그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전란 중에도 백성을 다독이며 고을을 지켰지만 개인적으로는 참혹한 비극이 닥친다. 큰아들 은이 서울에서 피난하다가 망우리에서 외적과 마주쳐 아내와 함께 살해당하고 3살 난 손자까지 잃는다. 서재 김연손 역시 전장에서 전사한다. 그날 김장생은 관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는데 며칠 후 비보가 도착해 사람들이 미리 안 것이라며 놀랐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듬해엔 절친 정철의 부음을 듣는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황주봉산 일대에 우거하며 콩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곤궁 속에서도 제자들과 밤낮 없이 학문을 닦았다. 폐허가 된 시대에 그의 서재만큼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셈이다. 4. 광해군 시대, 목숨을 근 침묵. 광해군이 즉위한 1613년 권력자 이이첨이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사형수 박응서를 매수의 거짓 고변을 시키면서 대규모 개축옥사가 일어나는데 김장생의 이복동생 김경손, 김평손이 연루되어 끌려간다. 노림수는 김장생 본인과 그의 인척 김상용까지 옥사에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동생들은 모진 고문 끝에 죽고 시신까지 욕보여지는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 흥미로운 점은 광해군이 직접 박응서에게 김장생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박응서가 김장생은 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알게 될까 걱정했다고 답했다는 것. 그리고 광해군의 장모격인 정씨 부인이 지금 잡아다 추문하면 인심을 크게 잃을 것이라며 만류해 광해군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평판이 목숨을 살린 셈이다. 이때 누군가 화를 늦추려 손을 쓰려 하자 김장생은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린 것,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한다. 이후 그는 시골에 은둔하며 문을 닫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경서만 곁에 쌓아두고 지낸다. 노년의 정치 대비 직언하는 76세 신하. 인조 반정으로 정권이 바뀌자 76세의 김장생이 갑자기 정계 중심에 선다. 인조는 잠저 시절부터 그의 명성을 들었다며 직접 불러올린다. 이때부터 임금과 나눈 대화들이 매우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귀가 어두워 임금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한다. 전하, 신은 80 노인인데 대궐에 올 때마다 곁에 사람들이 저 늙은이가 또 뭐 하러 왔나 생각할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한탄을 털어놓는다. 정철과 이해수 등 억울하게 죽어간 신하들의 복권을 끝까지 주청하였고 무리한 호패법 시행이 백성을 소요시킨다며 반대한다. 광해군의 후궁과 궁녀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줘야 한다고 변호한다. 특히 인조가 자신의 친아버지 정원대원군을 아버지로 칭하고 제사를 황제급으로 격상하려 했던 전래 논쟁에서는 조정과 임금의 뜻을 거스르며 왕통을 이은 이상 사친을 격상하여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 인조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어도 그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스승 송익필이 억울하게 노비 신분으로 환천당한 일을 풀어달라고 동문들과 함께 연명상소를 올리는데 죽은 스승을 위해 늙은 제자가 백방으로 뛰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6. 80세 노구로 일어선 의병장.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80세의 김장생이 양호호소사에 임명되어 충청, 전라 지역의 의병을 모으는 총책임을 맡는다. 신이 비록 늙어 귀가 먹었으나 어찌 감히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출사표를 올리고 실제로 막부를 세워 부사, 종사관, 참모, 의병장을 임명하고 군량과 병기를 모은다. 전세가 급박해져 임시조정의 신하들이 세자를 모시고 영남 바닷가로 도망치려 하자 김장생은 직접 채찰사를 찾아가 만류하고 세자를 면대해 이해득실을 조목조목 설득해 막아낸다. 나의 뜻도 그렇다는 세자의 한마디로 위기를 넘긴다. 강화 협상이 끝난 뒤 인조를 아련했을 때 그는 오랑캐가 물러가도 반드시 다시 침략할 것이라 경고하며 군비 정비를 촉구한다. 7. 마지막 장면과 그 이후 84세 인조가 친아버지 추승 문제로 계속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김장생은 끝까지 소신을 바꾸지 않았다. 이듬해 풍습증을 앓으면서도 가족이 휴식을 권해도 듣지 않고 매일 제자들과 강론을 이어갔다. 1631년 8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는다. 막내 아들은 임종을 보지 못하고 염을 마친 뒤에야 도착했다. 부음이 전해지자 세자는 강의를 멈추고 소식하며 예전에 내가 학문에 막혀 있을 때 김공이 잘 가르쳐 주었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는가라고 말했다. 사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사그라들지 않아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헌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결국 1717년에는 공자를 모신 문묘에 배향되는 최고의 영예를 얻는다. 그의 학문은 둘째 아들 신독제 김집 그리고 제자 송시열, 송중기르로 이어져 조선 예학의 거대한 학파를 이루게 된다.